네, 지금부터는 9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네. 챙겨 보시죠. 이제 월요일 날에는 미국의 8월 네. 내구재 주문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9월 28일 날은 좀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데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메모리 풍향계로 네,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그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먼저 발표하니까 체크하시고 그날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9월 29일 날은 일본의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스가 총리가 물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그날 미국의 8월 잠정 주택 매매가 발표되고 9월 30일 목요일 날은 이날도 중요합니다. 중국의 주요 지표, 특히 9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니까 지켜보시고 또 그날 저녁에는 미국의 2분기 GDP가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고 10월 1일 날은 우리 한국한테 중요한 게 한국의 9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되고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 그래서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이번 주 후반에 몰려 있어서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의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짚어본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역시 제일 중요한 게 마이크론 실적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발표를 하고 나면 시간에서 보통 장 끝나고 발표하더라고요. 마이크론이 그날 미국 증시 끝나고 그래서 시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당장의 실적보다 중요한 게 내년 전망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지금 되게 엇갈리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어쨌든 세계 3위 업체니까 어떤 식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전망할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 지표가 많이 발표되는데 이게 중국이 지금 리스크가 헝다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이 우려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일단은 기대보다 좀 잘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또 헝다그룹 채권 이자 또 지급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것도 잘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9월 29일 날도 이 헝다그룹이 이제 적절하게 이자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중국 정부의 그때 뉴스대로 뭐 디폴트 그러니까 부도 쪽으로 그냥 가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좀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좀 이런 지표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빅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이번 주에는 이제 헝다그룹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변수가 되고 관심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부채가 뭐 355조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뭐 중국 정부가 그냥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뭐 질서 있는 디폴트를 해가지고 일단 헝다그룹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사님 보실 때는 어떤가요? 이 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진핑 주석의 이제 의중이 중요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규제를 하고요. 부동산도 규제를 하고 그다음 공동부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나 이런 것들 찾아보면은 중국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오히려 중국 인민들 반응이 나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헝다그룹도 제가 봤을 때는 살리는 방향보다는 좀 약간은 파산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원칙적인 대응을 원칙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규제로 인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냥 살려줄게. 경제 안 좋아졌으니까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질서 있는 디폴트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파산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헝다그룹은 지금 자체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없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355조 원의 부채가 중국 GDP의 2%, 이게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2%면은 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규모 자체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갑자기 부도 처리해버리면 중국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느 전문가분도 그 뭐 어떻게 그 예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시장에 예고를 하면서 천천히 좀 파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미 그걸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영을 했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부동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가 부족해지고 우리나라 중간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철강 같은 예, 맞아요. 철강주가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가 그래서 안 좋았던 건데 이게 한국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2013년도에도 그때 미국이 테이퍼링을 이제 했잖아요. 당시에도 미국은 빨리 회복됐는데 우리나라는 늦게 회복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았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테이퍼링을 해버리니까 약간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증시한테로 좀 돌아오면은 이게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려면 그 파산 자체보다도요.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부양책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내년에 한다, 올해 가을에 한다 이런 얘기들만 난무하니까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결국엔 이 파산 자체보다도 주식시장 영향을 좀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이 언제 좀 공격적인 부양책을 쓸까 이 시점이 좀 저는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금 중국의 뭐 경기들 관련한 지표들 보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뭐 8월 뭐 제조업 PMI도 뭐 50 이하였고 중국으로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데 또 부양을 해야 될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진핑 주석의 3년이라는 정치적 이유도 있고 또 동계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언젠가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머지않은 시기에 부양책을 좀 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지금 규제를 계속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수치가 나와주면 근데 그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안 좋아진 게 경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경기를 계속 방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3년임도 내년에 있잖아요. 내년 10월에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 근데 근저에는 이제 10월 달 되면 또 육중전회라는 뭐 이벤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기점으로 해서는 좀 규제 일변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도 좀 부양책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실제로 이번 우리나라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지준율이나 이런 거를 인하한 건 아니지만 실제 시중에 20조 원 정도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걸 뿌렸는데 근데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거보다는 사실 지준율 인하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 카드는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써버리면 또 부동산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누르려고 자꾸 규제를 하는데 금리 인하 카드를 또 써버리면 자산 가격이 또 튈 수도 있으니까 그래 좀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까지도 한번 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시진핑 4년이 결정이 되고 동계올림픽이 있고 근데 중국 경기를 계속 하강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엔 좌시할 수는 저는 없는 분위기로 점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은 가을이 좀 지나고 나면 한 번 정도의 부양책 카드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부양책 카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중국이 드디어 규제 일본도에서 벗어나서 아 드디어 이제 바꿨구나. 정책의 목표를 좀 바꿔서 부양도 같이 간다.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저는 우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은 한번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아직 언제쯤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한번 기대감을 좀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중국 경기 부진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반영은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테이퍼링 이슈 나왔는데 미국 증시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먼저 8월 달에 한번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이유가 물론 카카오뱅크 상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 미국이 긴축을 하는데 중국의 경기가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2013년도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위축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경기도나 우려는 일단 시장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 평균 수출액이 25억 달러로 뭐 올 들어서 최고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뭐 3분기에 우리 기업들의 뭐 실적이 꺾일 것이다. 이른바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피크아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데이터만 보면은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제 수출이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매 뭐 분기마다, 그러니까 매 월마다 발표된 데이터 보면 30% 이상 증가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9월에도 지금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22.9% 증가했으니까
20%로 내려갔네 이럴 수 있지만 일평균으로는 31.3%니까 예. 굉장히 높은 수치고 또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실제로 일평균 데이터로 그러니까 그 데이터나 이런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요. 거의 역대급 지금 수출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 수치로 보면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지표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올해 이제 이걸 종합해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전체 이제 누계 네. 다 합쳐서는 27.2% 정도 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만 봐서는 피크아웃 논란에서는 여전히 좀 자유롭다. 네. 근데 문제는 10월부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4분기. 예. 10월부터는 기저효과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작년 9월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아서 수출 데이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살아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분기에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럼 수출 성장률이 지금 시장에서는 10%대로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치는 유지가 되는데 예. 증가율이 이제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피크아웃 논란은 여전히 좀 일부 나오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는 절대 금액 면에서는 어쨌든 역대급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좋은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업계 요즘 호재가 많은데요. 이제 LG화학은 GM의 배터리 공급을 재개한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제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원통형 네. 배터리를 그 미국 루시드 모터스 전기차에 장착을 네. 한다고 했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7의 네, 배터리 맞습니다.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금요일은 조금 더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2차 전지들이 그동안 썩 좋지가 못했는데 좀 이런 그 악재들 이제 긴 터널을 뭐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동안 너무 이제 많이 맞았죠. 매를 되게 많이 맞은 게 여러 이유들은 있었어요. GM의 그 볼트, 네. 배터리 화재 사고 하나 있었고 또 물적 분할 이슈, 예. 또 상장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배터리 굳이 뭐하러 배터리 회사를 살까? 차라리 소재 회사 사자. 예. 소재 회사들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2차 전지 업체들도 좀 저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불편해했던 악재들은 다 알려졌잖아요. 네. 반영이 된 데다가 지난주 들어와서 LG화학 주가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GM 볼트 생산이 언제 재개될까 이게 좀 기다리고 있던 건데 예. 다행히 재개가 됐어요. 예, 다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우려한 게 추가 배터리 화재 사고랑 GM과의 관계가 멀어져가지고 네. LG 거 이제 안 쓰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사실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공급이 재개됐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하나가 해소됐죠. 예.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가 제2의 테슬라로 좀 불리는데 네. 여기에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됐는데 예. 더 놀라운 거는 이 배터리 성능 같아요. 네. 주행 거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그 충전을 하면 그러니까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증을 한 건데 837km를 간다고 합니다. 아니 엄청나네요. 이거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우리 그 뭐 일반 휘발유 차 보다도, 못지않게 예. 예. 오히려 긴 편이죠. 예, 맞아요. 한 번 충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전기차 사시는 분들이 제일 좀 약간 좀 그 불편해하는 게 예. 이게 계기판 같은데 자꾸 주행거리가 주니까 예. 100km 이하로 들면 되게 불편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충전소가 많지도 않으니까. 아니, 그리고 충전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근데 837km를 보증을 해주면 네. 당연히 이제 전기차 살 수 있는 유인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삼성이 만들었다는 게 되게 놀랍고 또 테슬라의 모델 S 롱 레인지 모델도 있어요. 네.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파나소닉 경쟁회사 네. 이게 들어가지만 이거를 제끼고 어쨌든 삼성이 더 높은 지금 더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루시드 모터스의 다른 모델에는 또 LG 배터리가 또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제 알려진 이런 기업들의 배터리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포드의 예. 전기 트럭 거기에도 납품을 하고 또 아이오닉 7에도 예. 이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이 좋은 모델들의 한국산 배터리가 어쨌든 다 채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우려했던 게 중국과의 경쟁 우려. 예. 또 우리 한국 배터리 안 쓰면 어떡할까. 예. 또 배터리 그 내재화 이슈 이런 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은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 여전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좀 계속 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못 갔던 예. 배터리 제조사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이제 스페이스 X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이제 우주 관광선 뭐 궤도 여행했는데 연휴기간에 무사히 귀환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쪽보다도 우리 국내의 어떤 항공 우주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일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우주 관광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특히 그 이번에 우주 여행은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거는 약간 무늬만 우주 여행일 수도 있어요. 잠깐 보고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3일 동안 궤도를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90분에 한 번씩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구를. 예. 이제는 그 정도 기술력까지 온 거고.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거는 민간 업체잖아요. 나사가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민간인들만 탔어요. 또.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우주여행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드디어 그 정부 주도 하에서 민간으로 넘어갔고 민간에서 만든 업체가 우리 이제 민간인들이 타면서 상품화를 했던 거죠.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시장은 저는 이제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아직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우주여행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직접 수혜는 아닌데 어쨌든 미국이 주도하에 큰 판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의 그 인공위성 제작 업체들한테도 되게 호재일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 하에서 아직은 정부 주도 하이지만 다음 달에 그 누리호가 발사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처음 발사체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러시아 기술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하나그룹, 항공우주 뭐 이런 회사들의 기술력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물론 성공을 해야 되겠죠. 전제 조건은 다음 달에 발사가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발사에 성공만 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거거든요. 아 이제 한국도 한국 봐라 이제 인공위성만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제 발사체까지 알아서 다 하네.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번에 SLBM도 발사. 네, 맞아요. SLBM까지. 그러니까 확률도 되게 높고 이제 한국은 예전에 보면 뭐 이런 변방국이었잖아요. 이런 발사체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는 기술 주권을 확립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 하나그룹이 있고 그다음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중소형주로는 뭐 제노코라든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업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중소형주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당연히 이런 정부의 투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주항공은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곧 4분기가 시작되는데요. 4분기에 기대해 볼 만한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단 좋아지는 쪽을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에서는 역시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그 이건 물론 단독 보도긴 한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뭐 미국 간다는 기사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미국에 가는 이유는 목적은 있잖아요. 오스틴 공장 이제 증설이겠죠. 미국에. 근데 그게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투자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 스스로가 언급을 했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많이 하겠다고. 그럼 그 생태계가 커지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 반드시 4분기엔 꼭 편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부품주도 보셔야 됩니다. 너무 안 좋거든요. 자동차 부품주가.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차 생산이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그 주가 다시 빠졌더라고요. 근데 4분기부터는 정상화되고 또 특히 제가 이거랑 연결지어서 좋게 보는 게 두 가지인 게 뭐냐면요. 그 지금 첫 번째가 경구용 치료제가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먹는 치료제 있잖아요. 그럼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 동남아 같은 데서 지금 공장 가동이 안 돼서 반도체 생산이 안 되는데 공장 가동이 정상화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노바백스의 그 백신이 있어요. 이 회사 제품은 주로 신흥국으로 많이 가나 봐요. 근데 승인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제보건기구에 뭐 긴급 사용 뭐 등재 목록에 들어간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승인을 받으면 빨리 백신 보급이 원활해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남아 공장에 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늘고 네. 자동차 그 생산이 늘어나겠죠. 예. 연쇄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차 부품도 한번 4분기에 네. 정상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역시 그 리오프닝 관련주죠. 네. 근데 리오프닝 하면 많은 분들이 항공기랑 이제 항공사랑 여행주 카지노 많이 보시는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요 섹터는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워서 네. 좀 그 대안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공기 부품, 항공기 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예. 이 시간에도 한번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가가 아직은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항공기 이제 제작을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실제로 증산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이 네. 리오프닝이 되니까 항공기를 만들겠죠. 네, 그래서 그쪽 섹터 보시고 또 한 가지가 정유주도. 정유주. 예, 정유주는 왜냐하면 리오프닝 하면요 이동을 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휘발유라든가 경유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들어가는 게 제트유잖아요. 예. 제트유 수요도 늘어나요. 제트유도 마진이 꽤 좋아요. 근데 그동안은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예. 그래서 제트유 이게 안 좋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정유주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오프닝을 우리가 너무 그냥 뻔히 아는 것도 좋은데 네. 그 기업들은 다 알려줘가지고 주가가 비싸졌어요. 예. 차라리 남들이 모르는 항공기 부품, 예. 정유주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그 외에 많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외에도 뭐 건설주도 괜찮고 네. 하긴 한데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4분기도 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연말이 되면 매년 이제 반복됩니다만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게 뭐 올해도 뭐 피해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억 이상 보유하면은 네. 이제 대주주로 예. 한 종목에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3억 원을 낮춘다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예. 11월 달에 그냥 10억 유지한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날아갔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10억 이상 보유하면은 대주주가 되고, 이걸 이제 갖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당연히 세금 안 내고 싶으니까 팔겠죠. 네. 이거 해마다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르면 10월, 예. 늦으면 11월부터 좀 주가, 특히 중소형주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대형주는 대주주가 판다고 그렇게 영향 안 받아요. 예. 워낙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갖고 있는 게. 근데 코스닥의 중소형 기업들은 네. 일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약간 주의할 필요는 물론 있는데, 예. 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양도세 문제 때문에 중소형주가 빠졌을 때 그때 주식을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승자가 됐어요. 네. 항상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질 것 같으니까 주식을 팔고 그러진 마세요. 그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확히 어떤 기업이 빠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도차익과세 때문에 팔아서 빠지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중소형주는요 그런 거 아랑곳 안 오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맞출 방법은 없고 저도 맞출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금 늘리고 리스크에 대비하고 이런 얘기도 요새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그런 이슈가 혹시 있을 기업이라면은 좀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면 되겠죠. 되지만 굳이 그게 불편해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그냥 기업을 그냥 현금화해가지고 손실을 확정짓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기 투자를 뭐 1년, 2년, 3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는 그냥 지나가는 건 약간 바람 정도거든요. 예. 이건 펀더멘탈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 시장에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또 돼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 그런 노이즈에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신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이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두 개 그냥 짧은 보고서인데 예. 간단히만 그냥 요약만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목은 되게 또 재밌더라고요.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이 네. 지금 무엇을 담아야 할까, 어떤 섹터를 담으면 좋은지를 적어주셨는데 예. 제목이 방탄 입은 바이오예요. 방탄 입은 BTS. 예. BTS를 이제 등에 업었다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뭐냐면 바이오를 좀 사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BTS가 연설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K 글로벌 이제 백신.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 한국이 이제 백신 허브 강조했는데 올해 8월 5일 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발표하면서
당시에 백신 회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턴어라운드 계기가 그때였는데 유엔 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을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백신주도 물론 좋은데 백신 외에 바이오 기업들도 좀 잘 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그 코스피 대비해서 총 26개 업종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비교를 해봤나 봐요. 예. 코스피 대비해서 주가 소외 현상이 가장 심한 섹터가 네. 바이오입니다. 제일 꼴찌래요. 예. 제일 부진했대요, 바이오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신은 좋았는데 네. 대표적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있죠. 네. 이 기업들 주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바이오가 철저하게 소외받았는데 어쨌든 이미 주가는 바닥인 데다가 헝다그룹 리스크가 혹시 불거져도 네. 바이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예, 이슈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의 수출 의존도도 굉장히 낮은 업종이니까 한번 방어주로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다음에 백신 허브와 관련해서도 백신 쪽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이 많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백신 위탁 생산의 강자잖아요. 예. 치료제 위탁 생산도 열릴 수 있다는 거죠. 백신만이 아니라. 예. 그러면은 CMO 업체들한테도 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대형주들에 대해서 관심은 계속 가져보자. 그 한 가지 더 있는 게 아까 제가 4분기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한번 언급드렸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참고될 만한 자료로 한국투자증권의 이메림 연구원님이 제목이 반도체 후공정 인덱스라고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잘 벌고 잘 쓴다 이런 내용인데 국내 그 시스템 반도체 성장과 함께할 그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면은 여기 그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AP라고 뭐 CPU 같은 거예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거 만들 때 반드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후공정이라고 그러죠. 마무리 공정. 그거 하는 회사들을 잘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후공정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근데 비메모리일수록 이런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회사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 이게 파운드리가 점점 커지면서 외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이번에 삼성이 오랜만에 폴더블 폰 한번 대박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대박이 나면서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 수가 있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면 가동률이 올라갑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파운드리한테도 좋은 거죠. 그러면 그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당연히 연쇄적으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후공정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4분기로 갈수록 또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삼성전자가 카메라에 들어가는 그 이미지 센서 있어요. 그거를 사업을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나 봅니다. 그거 투자 많이 하면 역시 그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쪽과 관련 여기 기업들은 한 3개 정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국투자증권에 나온 요 잘 벌고 잘 쓴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들 한번 여러분들이 4분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긴축 이슈 그리고 중국 헝다그룹 파산설로 시장이 어수선합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일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이 같은 단기 악재들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약화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곧 나올 텐데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인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